자, 여러분, 인플레이션 32장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원래 inflate라고 하는 게 이제 팽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커진다, 올라간다, 상승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 inflation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보통 한글로는 물가 상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inflation이라는 용어 자체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물가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용어가 있겠죠. 그죠? price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반대말도 있겠죠. 물가가 떨어지는 것, 물가가 하락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물가 하락은 알아는 두십시다.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D의 공포 이러면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나오고 했었어요. 자, 교재 746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는 뭐가 같이 조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나쁜 거다 이런 거를 살짝 깔고 가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인플레이션이 어떤 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키고 어떤 비효율성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앞서 자, 우선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떤 것이 있다? 미리 예상된, 예상을 누구나 다 하고 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얘네 둘의 차이가 뭔지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명목 가치가 고정된 소득,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을 준다. 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계속 3천만 원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또는 자산은 자산인데 은행의 계좌에 딱 1억 이렇게 찍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1억 또는 똑같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겠죠. 물가가 비싸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 그랬을 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해둔 돈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그 실질 가치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1억이라는 거. 물가가 전에는 자동차를 한 4대 정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물가가 훅 올라버려가지고 막 3대밖에 못 산다든가 2대밖에 못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이쿠, 은행에 돈만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의 실질적인 자산이 줄어들었네, 이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도, 즉 돈을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차용증에 써있겠죠. 금 1억 원을 너한테 빌려주니까 1년에 얼마씩 이자를 내, 이런 식으로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1억이라는 게 숫자가 딱 적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버리면 사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고,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멍청하게 1억 빌려주면서 나중에 10% 오르든 말든 그건 뭐 알 바 아니고 그냥 1억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사이 10% 정도가 물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아예 이자를 계산할 때 원래 받으려고 했던 건 한 3%, 4% 정도지만 거기다가 10%를 얹어서 13% 또는 14% 이런 식으로 이자를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이 둘 중에서 예상되었느냐 예상치 못했느냐 요거 중에서 어느 쪽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첫 마디부터 나오죠. 조금 비현실적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아니 이거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가 일어날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예에서 10% 물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0% 확실하게 물가가 상승할 것이므로가 아니라
상승할 것 같으니 라는 거, 요 용어 자체에서 벌써 몇 퍼센트가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년 후에 물가가 몇 퍼센트 오를지 찍기는 가능하겠죠. 한 100명 정도 찍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맞출 수 있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완벽하게 예상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다음에 설명할 피셔 가설.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어부가 아니고요. 재밌죠? 자, 어부가 아니라 어빙 피셔라고 하는 양반이었어요. 자, 뭐 이름도 나와 있네요, 피셔. 에 따르면 이와 같이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왜? 누구나 다 똑같이 7%면 7%, 8%면 8% 인플레이션이 정확하게 일어날 걸 예상을 하고 있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만큼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가가 그 정도 오를 거니까 좋다. 그 정도는 수긍을 하마라고 이렇게 합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 경제는 피셔 가설이 상정하는 바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겁니다. 자, 피셔 가설 볼게요. 피셔가 얘기했어요. 자, 요 얘기입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에서 피셔 가설. 자, 피셔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는 근로자들은 실질 임금이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런데 기업이 명목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써있는 금액 자체를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가격을 똑같은 비율로 올려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 이윤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실 현실에서 그러기는 어렵기는 하죠. 받아들여 임금을 올려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기업, 근로자, 심지어 소비자까지도 누구나 다 별다른 비용 없이 수긍하면서 원래 순리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리 올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셔 가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면 그 오른쪽에 페이지에 나오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과 같다. 자, 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실질 이자율에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문제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계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명목 이자율이 7%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한 3% 정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랬을 때 실질 이자율은 얼마냐? 7은 x 플러스 3 해서 x가 4%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 내가 그 돈을 빌려줄 때 7% 빌려주마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년 동안 한 3% 정도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얘한테 이자를 한 4% 정도 받으면 괜찮겠군 이래가지고 빌려주는 거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아, 물가가 한 3% 정도는 오를 거니까 한 4% 정도 내가 이자를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빌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피셔 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대차 계약, 대차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맞죠? 빌리거나 빌려주는 걸 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미리 반영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경제의 모든 부분, 모든 참여자가 전부 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똑같이 조정을 한다면 아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이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 얘기가 피셔 가설의 한계가 나옵니다. 자, 심지어 똑같이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피셔 가설의 한계에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죠. 자, 30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지만 30장 뭐였죠? 30장 잠깐 보고 갈게요. 30장이 뭐였지? 자, 경제 안정 정책을 둘러싼 논쟁, 우리 같이 보지 않았던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다시 747페이지. 자, 구두창 비용, 계산 단위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몇 가지만 보고 가죠. 구두창 비용, 그 다음에 메뉴판 비용, 메뉴판 비용 아니네. 자,
메뉴 비용이 제일 첫 번째 나왔어야 되는군요. 그죠? 메뉴 비용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자, 메뉴 비용, 구두창 비용, 그리고 계산 단위 비용 요 정도 일단 써놓고 계속 보도록 하죠. 먼저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요. 그 747페이지 중간쯤보다 조금 아래쪽 면단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더욱 잦은 발걸음을 하게 되는 데서 나오는 거래 비용을 뜻한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 실제로 돈을 쓰기 위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를 더욱 예전보다 자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옛날에 물가가 별로 안 변할 때는 좋아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찾아놓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쓰지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100만 원을 뽑아놨는데 한 달 만에 가치가 한 10% 20%씩 떨어지게 되면 나 이러면 안 되겠네. 한 번에 필요할 때 조금씩 뽑았어야지 하면서 10만 원씩 이렇게 예금을 꼭 인출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을 현금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횟수가 늘어나면 뭐가 닳겠습니까? 은행이라도 갈라 그러면 구두창이라도 구두 밑창이라도 달 것이다 해서 그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되게 좀 얼마나 들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메뉴 비용.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격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통틀어서 메뉴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다못해 상품 카탈로그 이런 거에 이제 가격을 다시 찍는다거나 아니면 홈쇼핑 또는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하더라도 적어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가격 같은 것들을 고치는 수고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이라고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아무리 미리 다 예측을 했어도 조금씩의 비용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새로운 거 계산 단위 비용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계산 단위 비용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 계산 단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과 관련을 갖는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화폐의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쌀 1kg의 가격이 3,000원, 옷 한 벌의 가격이 5만 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 3,000원 또는 5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 자체가 얼마만큼을 뜻하게 되는지 사실은 조금 계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왜? 오늘 3,000원이었지만 내일 3,500원이야? 그러면 어제의 3,000원 이거 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계산하다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다 억지 같죠? 약간 물론 메뉴 비용 같은 게 좀 비용이 들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구두창 비용이나 계산 단위 비용 같은 게 약간 좀 뭐 그렇게 막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요 세 가지 얘기를 갖다가 사실은 오히려 예상된 인플레이션 자체가 진짜로 사회적 비용이 별로 안 발생하는구나 라는 얘기의 뒷받침 근거로도 사용이 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대략 인플레이션율 한 2%, 3% 이 정도 내에서 일어나는 국가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50%가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체감이 커지겠죠. 그렇죠? 올해 차를 한 대 사는데 2,5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내년에 똑같은 차를 사려는데 3,750만 원을 내야 된다. 와우, 차가 왜 이렇게 올랐어? 하면서 이제 난리도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많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예상이 된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다? 미리 모두 다 반영을 하기만 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모두 다 미리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 계산 단위 비용 이런 것들은 조금 발생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피셔 가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합이다. 그런 정도까지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두 번째예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팍팍 일어나게 됐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두 번째, 장기 계약의 문제. 장기 계약의 문제. 자, 다음 3번에 투기의 성행. 요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여러 사람 사이에서 뜻하지 않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결과를 빚는다. 그 좋은 예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 재분배 효과다.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갑자기 물가가 훅 올라가 버리면 돈을 빌린 사람, 즉 채무자는 이득을 보게 되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는 사실 그 인플레이션율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이자율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고요. 또한 고정된 명목 임금 1년에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훅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삶이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처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장기 계약의 문제는 뭐냐면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막 급격하게 확 일어날지 아니면 천천히 계속 꾸준하게 일어날지 요걸 예측하기가 어렵다면 수십 년씩 걸리는 프로젝트에 돈을 아무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전력, 발전소 같은 걸 건설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건설 기간 자체가 5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서 수익을 회수하는데 앞으로 그 이후에 25년, 30년 이렇게 길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즉 한 30년 정도 적어도 30년짜리 프로젝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향후에 발생할 비용과 수익을 적절하게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율을 제대로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쩐다는 거냐? 장기 계약을 기피한다. 그래서 장기 계약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런데 장기 계약이 안 일어나면 어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대형 투자권 좀 전에 얘기했던 발전소 같은 장기 투자권들은 대부분 벌써 장기라고 얘기했네요. 대형 투자권들은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투자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계약을 선호해서 단기 대출만 이루어지고 장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 투기의 성행 보시면요. 인플레이션 하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똑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진행할수록 각 상품사의 가격 상승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면요. 짜장면 가격이죠. 짜장면 가격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 1,500원, 2,000원 아마 2,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500원 정도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사실 2배밖에 안 올랐어요. 한 5,000원, 5,500원 뭐 좀 비싼 데는 6, 7,000원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집값은 어떻습니까? 2배만 올랐나요? 아니요. 평균적으로 거의 10배 이상씩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상대 가격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 가격의 변화가 오면 이로부터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는 한편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또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금값이 유독 엄청나게 뛰면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득을 보지만 금을 사서 써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가격 변화가 어떤 게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어떤 게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기에 뭐가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그걸 사두는 사실 좋게 말하면 투자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상대 가격 변화가 심해지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품, 예컨대 부동산, 골동품, 금, 외환 등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 전체에 투기가 만연하게 되면 건전한 성격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투기의 성행 이런 것까지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 자, 딱 보니까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요. 다음 페이지 750페이지로 가보시면 세상에 갖가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꼭 물가가 오르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평균 평점이 오르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만화 같은 거, 장기 연재되는 만화 같은 걸 보면은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워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주인공이 처음에 아주 찌질하게 나오다가 점점 힘을 얻어가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센 적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겨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한 10년, 20년 연재를 하고 나서 한 30권, 40권쯤 가고 나면 이제는 무슨 뭐 적이 거의 전 우주급이요. 전 우주급 정도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주인공이랑 이제 겨뤄야 되는. 왜? 주인공이 너무 세져 버렸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처음에 나오던 그런 찌질한 녀석들이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드래곤볼이 있죠. 드래곤볼 제일 처음에 미스터 사탄이 나와요. 미스터 사탄 보셨나요? 그 미스터 사탄이 나와가지고 인간계 최강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싸우는데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이상한 놈들 다 나오죠. 그래요. 그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인플레이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느냐? 어우, 그럴 리가 없죠.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자, 같이 볼게요. 물가 연동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네요. 751페이지 물가 연동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이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데서 나온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후적 조정을 통해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얼마만큼 발생할지 그거는 지나봐야 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비용을 다시 정산을 하자. 그러면 깔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실제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3%만큼 더 높다면 사후적으로 명목 임금도 이에 맞춰 3%만큼 더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임금이나 세율, 방금은 임금 얘기를 했지만 세율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이 3%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한다면 세율도 똑같은 비율로 3%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물가 연동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물가 연동제라고 해서 영어로는 인덱싱,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자,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금이나 세율 등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 가치에 생기는 변화를 막으려는 정책, 이것이 바로 물가 연동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생겼던 문제점 중에서 장기 계약을 회피한다. 요거는 사실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지 보죠. 자, 실질 임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이 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질 임금의 경직성이 경제 전체의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사실은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불황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금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임금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얘기하는 건 실질 임금이에요. 명목 임금 말고. 자,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게 사실은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놓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 임금 자체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명목 임금만 고정을 해놔도 사실은 여기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그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서 효율성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과연 어떤 물가 지수에 기초해서 물가 연동을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점도 생긴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실시되지만 경제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의 변동으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표 품목을 딱 뽑아가지고 그것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바스켓대로 먹고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은 사실은 나는 그 어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로 많이 안 오른 것들 주로 소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공정한 보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셋째로, 물가 연동제는 미래의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라기보다 과거에 일어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아하, 물가 연동제 하에서 물가가 10% 올랐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10%의 사후적인 보상이 지급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해에도 물가가 10%만큼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뭔가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게 사람이 단순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예측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스스로 실현되는 예측을 하게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런 물가 상승 요인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면 실제로 누군가가 살짝만 살짝 메뉴 비용을 10%만 올려놓더라도 아하 물가가 올랐군 하면서 너도 나도 다 올려서 진짜 10%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물가 연동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막는 장치로 많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많이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0%로 만든다 이런 건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볼 수 있죠. 자, 32.3 단기 인플레이션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인플레이션.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가? 앞에서 배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한 분석들이 될 수 있다. 자, 총수요, 총공급 모형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와요. 자, 이쪽 X축에는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물가 이렇게 두죠. 물가 P, 국민소득 Y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aggregate supply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총 수요 곡선은 이런 식으로 AD라고 aggregate demand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사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상승하면서 이쪽으로 확장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처음에 균형점에서 나중에 균형점으로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물가도 오르는 둘 다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죠. 이걸 보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동시에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죠. 자,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딱 느낌만 들어봐도 비용 상승을 했다?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처음에 점이 요 밑에 있는 요 균형점에서 요쪽으로 균형점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물가가 일단 올라가긴 하는데 한 가지 더 국민소득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딱 느낌이 어떠세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적어도 국민소득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국민소득도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 정말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갖다가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민소득도 줄어들어 경기 침체까지 같이 와. 그러면 스태그네이션과 이게 경기 침체죠. 더하기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무슨 용어로 얘기를 하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정도까지 이제 살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주면 물가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느냐? 요 빨간색 말이에요. 빨간색처럼 됐었을 때는 자, 754페이지 아래쪽 제일 밑에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총 수요를 줄임으로써 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총 수요 곡선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게 하면 물가가 원래의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총 수요를 억제했다가는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길까요? 노란색처럼 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심지어 총 수요를 더 낮춰버리면 물가가 떨어지긴 하겠죠. 물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요만큼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가? 국민소득이 더 줄어들어 버려요. 아주 그냥 경기가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총 수요를 억제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되고 결국은 총 수요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총 수요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경기 침체는 반드시 실업을 함께 동반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애당초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에 문제가 생겼었으니까 아까 요 노란색으로 한 거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방에 해결이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생산 자원의 크기나 생산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총공급 곡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인지 구분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전혀 모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알죠. 상황을 보면 알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딱 의도하는 바대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왜요? 안쪽에서 시차, 의사결정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정책이 일어나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차도 이 두 가지 시차가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755페이지 물가관리 정책을 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민간 부문의 가격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옛날에 무슨 뭐 짜장면가 올리려 그러면 정부 허락 맡아야 되고 목욕탕, 목욕비 이런 거 올리려면 허락 맡고 그랬어야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가격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식을 물가 관리 정책 또는 소득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정책을 사용을 해왔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민간 부문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죠. 사실은. 해요. 뭐 이런 거예요. 택시 요금을 동결시켜버리면 합승시켜요. 사람 3명, 4명한테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예식장 사용료를 규제하면 드레스 대여라든가 미용실 이용 이런 식으로 끼워 팔기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다 챙기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자,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 관리 정책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한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상대 가격의 왜곡. 왜? 짜장면 가격만 잡으면 뭐 해요? 짜장면 말고 딴 거 사람들이 사 먹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상대 가격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 75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문단을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단기적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는 물가 상승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기 인플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7페이지 가보도록 하죠. 아우, 그림 잘 그렸네요. 사실 저도 이제 다른 분들처럼 여기 이제 화면에다가 문제 같은 것도 좀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해설하면서 그렇게 좀 멋지게 강의를 하고 싶긴 해요. 그런데 뭐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프로젝터를 사는 것도 비싸고 프로젝터 설치하는 것도 비싸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해놓고 다 또 문제네요. 자, 언젠가는 환경이 더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채널 1000명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물론 1000명이 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떼돈이 들어오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1000명을 단기적으로는 목표로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목표로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긴다면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해서 영상 편집에다가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 같은 것들을 좀 더 갖추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자, 계속 볼게요. 자, 757페이지. 장기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 이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화폐 공급 증가율이다. 거기다 동그라미 해두셔야 되겠어요. 화폐 공급 증가율이 사실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왜? 물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물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물건, 요건 매년 나오는 물건인데 그거를 사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가? 즉, 돈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돈의 가치라고 하는 건 또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당연히 얼마나 공급이 많아지냐 또는 공급이 줄어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통화량이랑 결국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 규모가
거래액이 커짐에 따라 화폐 공급량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긴 하죠. 화폐는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커지면 통화량도 함께 늘어나야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거래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화폐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물가가 너무 빨리 상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유명한 양반이죠. 노벨 경제학상도 아마 받았죠. 맞나? 자,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 프리드먼은 화폐, 통화론자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뭐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고 꽤 일리 있는 말이긴 하죠. 자, 이런 게 실제로 나타났던 게 언제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758페이지에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던 시절이래요. 1920년대 초 독일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이 화폐 공급량 증가율의 급격한 상승에 촉발된 것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요? 물가 수준 올라가는 거랑 통화량 증가하는 거랑 거의 겹쳐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자, 이때 왜 그랬냐면요. 정부는 화폐 공급량 증가를 통해 세계적인 불황, 그 경제 대공황 때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와 전후 배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왜? 독일이 1차 세계대전도 전범국이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 막대한 양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돈 찍어서 갚았다고요. 이야, 돈이라고 하는 게 참 편하죠. 종이에다가 그림만 그리면 되는 게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통화량을 늘렸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이 돼 있는데 돈의 양만 갑자기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부 전체 또는 그 국가 전체에 존재하는 실물 자산은 그대로지만 자꾸 화폐량만 늘리면 당연히 돈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멀리 독일의 사례를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언제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지으려고 경복궁 중건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걱정도 안 했어요. 그때는 이런 거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 돈? 어이구야 찍어줄게. 빵빵빵빵빵빵 돈 만들어가지고 그냥 쫙 고생했어. 자 공사하느라 고생했네 하면서 공사 대금 다 줘요. 문제가 있죠. 뭐예요? 그 공사하는 업자들은 아이코 돈 벌었네 좋다. 그러고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딱 보니까 나으리 가격이 올라서요. 이전에 주시던 그 가격으로는 안 되겠고요. 지금 그 정도 돈으로는 물건 옛날에 드리던 거에 한 절반도 못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당백전이라는 돈이 거의 사실상 돈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찍어서 돌려버린 거죠. 찍는 거는 왜 찍을까요? 몰라서?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돈 찍어내면 와우 내가 무슨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막 돈 찍어가지고 자 쓰세요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돈을 찍어도 더 이상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좀 줄어들고 돈은 더 많이 찍어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살펴볼게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해서 7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에서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초인플레이션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였다. 물가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는지 일상생활에서 200억 마르크짜리 지폐, 우리의 1000원짜리 지폐처럼 흔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연간 물가 상승률은 1820억 %. 자, 1820억 %, 18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 이렇게 되니까 자, 공 2개 뗀다고 치고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8억 2천만 배나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뭔 감도 안 오시죠? 자, 그래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13년에 비해 물가가 1조 2.6억 배, 600억 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 정도가 되면 화폐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겠죠? 원래 100원짜리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00조 원이. 끝내주네요. 100조 원. 사람 이름 같네. 자, 그 당시 독일 사회에서는 매 순간 뛰어오르는 물가 때문에 지금의 눈으로 보면 매우 이상한 행태들이 많이 나타났다. 예컨대 장작을 사 쓰는 것보다 더 싸다는 이유로 지폐를 태워 아침을 짓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쩌네요. 자, 1923년 10월 말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베를린의 어느 작은 식당에서 한 외국인이 1달러짜리 지폐를 흔들어 보이면서 식단표에 있는 음식들은 1달러만큼만 주세요 라고 했다. 자,
여기서 잠깐 1달러라고 하면 지금은 뭐 1200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1달러면 그래도 꽤 큰 돈이었겠죠, 당연히. 자, 어쨌든 꽤 큰 돈이었는데, 그런데 식단표에 음식이 모두 나왔고 그는 배가 너무 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여기서 물가가 엄청 싸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웨이터가 수프 한 접시와 정식 요리를 또 갖다 주면서 공손히 말했다. 방금 달러 값이 이 음식값만큼 또 올랐습니다. 엄청나네요. 11월 15일에는 빵 1파운드를 800억 마르크에 겨우 살 수 있었고 고기 1파운드를 구입하려면 9천억 마르크. 자, 그런데 돈의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9천억 마르크 정도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현찰로, 그때 당시에 뭐 신용카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돈을 싣고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가가지고 뭘 사왔느냐? 빵하고 계란하고 우유하고 사오고 끝났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를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으려는 사람은 바보였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 현금을 갖고 있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 그럴 수도 없었다. 1923년 12월에는 임금과 보수를 일당으로 지불해야 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빨래바구니와 손수레 또는 유모차에 돈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 돈을 쓰기 위해 재빨리 가게로 몰려갔다. 왜? 늦게 쓰면 늦게 쓸수록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새로 찍은 화폐는 차로 수송되었다. 와, 얼마 되지 않아 가난한 노동자조차도 1조 마르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미국의 신문들은 독일에 널리 퍼진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해 날마다 보도했다. 독일 의사들은 이 새로운 질병을 영의 광란 혹은 숫자의 광란이라고 불렀다.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나누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얼마나 계산하기 힘들었을까. 자,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장기 인플레이션과 초 인플레이션이 결국 화폐 공급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분명해졌다. 어떻게? 화폐 공급량을 무턱대고 팍팍팍팍 늘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부는 화폐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겠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예금이 꼭 통화량이 꼭 중앙은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통화량 자체가 이제 내생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사실은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현대의 정부 같은 경우에 국방이나 치안 같은 거 외에도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 지출이 필요해요. 재정 지출이 필요하면 현대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무작정 찍어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그랬다가는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난 지원금 뭐 전 국민한테 다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돈 찍어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찍어가지고 100만 원씩 나눠줬다가는 물가가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올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겠지?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건 절대로 돈을 찍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원래 재정 지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줄여서 일단 돌려요. 그쪽으로.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도 더 부족하면 이제 세금을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국에 세금을 올리는 건 또 너무나도 큰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거둘 수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국채를 발행해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채는 뭐예요? 국가가 개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실 다시 한번 나눠줘 볼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 그리고 또 국회의 입장에서는 국채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왜? 국채는 언젠가는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더 이상 안 되면 결국 이 평상시에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로 완전 비상사태, 전쟁을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당장 지금 뭘 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게 생겼을 때 이럴 때만 결국은 화폐를 발행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처럼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화폐를 더 찍어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과연 이것을 순수한 화폐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결과만 놓고 말한다면 결국은 화폐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무리하게 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이 재정 수요 충당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정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케인즈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준규 교수님께서. 그렇고요. 자, 다음 내려가 보죠. 화폐 발행 이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화폐 공급량 증가를 통해 얻게 되는 추가적 재정 수입을 화폐 발행 이득이라고 부른다. 화폐 발행 이득은 화폐 공급량 증가로 인해 생긴 인플레이션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민간이 보유하는 명목 자산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찍어낸 이 돈 자체가 기존 이미 풀려있는 시중에 풀려있는 민간의 자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화폐 발행 이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보유하는 화폐의 실질 가치의 10%만큼 줄어든다면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도 예전보다 10% 더 작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그만큼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 각종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바로 이 부분이 화폐 발행 이득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짜로 이거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요. 10,000원짜리를 하나 발행을 하면서 발행 원가가 뭐 한 100원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9,900원이 화폐 발행 이득이냐? 아니에요. 9,900원이 화폐 발행 이득이라는 게 아니고 10,000원을 발행을 함으로써 민간에서 원래 소비하던 부분이 한 2%, 9,800원어치밖에 못 산다. 그러면 200원어치만큼 그만큼을 추가적으로 정부가 더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인플레이션세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민간이 보유한 화폐에다가 과세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화폐 공급량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실질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세금을 낼 때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걷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이득을 본다? 그건 아니에요. 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반인플레이션 정책과 희생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량 증가에 있다면 화폐 공급량을 통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이를 디스인플레이션, 반인플레이션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선뜻 채택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통화량을 줄이면 뭐가 되죠?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불황,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실업 이런 문제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억지로 물가를 억누르는 정책을 쓰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필립스 곡선이라고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자, 762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거기 보시면요. 반인플레이션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기 필립스 곡선을 보시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쿤이라고 배웠었는데 오컨이라고 나있네요. 오컨's law, 오컨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법칙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3%포인트 낮추기에 8%포인트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 즉 국민소득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가 상승률 2%포인트 낮추는 데 따르는 국민소득의 감소 비율을 희생비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희생비율 같은 것들 측정해 보면 보통 뭐 한 2%, 3%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그렇게 막 빡시게 낮추거나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화폐 공급 증가율을 줄이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죠. 자, 그러나 희생 비율을 낮추려면 점진적인 반인플레이션 정책보다 오히려 급격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30장에 살펴본 합리적 기대 이론의 정책 무력성 명제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우하향하는 모양의 필립스 곡선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상승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근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아주 이렇게 정설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되고요.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게 거의 이제 끝났어요. 거의 이제 끝났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결국 어떻게 된다? 예상한 것이든 예상하지 못한 것이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죠. 인덱싱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인덱싱 다음에 한번 또 살펴봐야지. 자, 단기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해서
AD, AS 가지고 수요 변인 인플레이션이랑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장기 인플레이션이랑 초 인플레이션은 결국 뭐랑 가장 큰 관계를 갖고 있다? 통화량 증가랑 관련이 있다. 그거까지 이제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764페이지 초인플레이션의 역사라고 하는 녀석도 나오는데 이건 이미 아까 얘기했던 바이마르 공화국 얘기가 최근 현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요. 765페이지에 짐바브웨라는 아프리카 국가가 있죠. 자, 인플레이션이 극성일 때의 짐바브웨 지폐는 무려 100 트릴리언 달러라고 해서 공이 도대체 몇 개예요? 공이 14개, 100조 달러짜리 지폐네요. 와, 이거 한 장이면 100조. 단위가 원이 아닌 게 가슴 아프네요. 100조 달러짜리 지폐인데 요거 가지고 사실 계란 하나도 사기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물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베네수엘라인가? 거기도 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죠.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현대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율이 막 10%, 20% 뭐 또는 50%, 100% 이상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IMF 따위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경제 충격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일단 인플레이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강에서는 경제 성장과 발전은 뛰어넘습니다. 이건 경제 성장론이라고 아예 과목이 따로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거시경제 편이 이렇게 해서 끝나고 국제경제 편을 앞으로 4편 동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이론, 무역은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무역을 규제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환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개방경제하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런 것까지 이제 4강을 더 보면 이제 경제원론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도록 하죠. 제가 힘낼게요. 제가 힘내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